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 삼성에게 돌아간 테슬라의 깜짝 선물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결정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테슬라의 선택은 TSMC였는데 테슬라 이번 결정, 그 뒤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아주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TSMC를 선택한 이유가 4나노 자율칩을 생산하는데 그 수율이죠. 그 완성품의 정품 나오는 게 그게 지금 TSMC가 75고 우리 삼성이 74라 그래서 TSMC를 택한 모양인데 지금은 우리 삼성도 75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조건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든 매우 매력적인 매우 좋은 제한 조건인 듯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이제는 TSMC로 들어가기로 했던 미래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HW5.0을 이제 삼성 쪽에 주기로 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언제 이것이 공식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TSMC로 가기로 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로 가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로 모든 물량을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와 TSMC가 반반씩 나눌 것인지 그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에 3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서버 등에 이어서 이 자동차 시장이 지금은 자동차 시장이 크지가 않거든요.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것이 앞으로 10, 20, 30으로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죠. 만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요. 2년 뒤에 이제 그 생산되는 겁니다. 공급하게 되면은 BMW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토요타라든가 물론 당연히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삼성 쪽에다가 자율주행차 칩을 요청할 겁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저는 만일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TSMC에 들어가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은 이는 삼성전자에게 단기 호재가 아니고 매우 긴 중장기적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한 삼성전자의 중장기 호재성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층 강화된 삼성과 테슬라의 동맹, 수혜가 기대되는 부품주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그리고 반 소장님이 강조해 주셨던 텔레칩스까지 여러 종목이 떠오르거든요. 반종민 소장님 어떤 종목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네, 텔레칩스고요. 네, 이 텔레칩스가 사실상은 지난달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해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통합 그 칩셋 중에 하나인 그 동사의 돌핀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현대차 제네시스에 그 탑재했다는 좀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었고 이제 이에 그 HUD의 그 구동을 담당하는 설계를 그 동사 텔레칩스가 이제 맡는다 하면서 맡음으로써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자동차 칩에 대한 이슈에 따라 굉장히 이 텔레칩스가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사 제품 그 돌핀을 통해서 SoC 시장 내 점유율을 좀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 90%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ADAS 분야,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분야로 지금 사업을 확장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ADAS 분야를 타겟으로 NPU를 탑재한 그 비전 프로세서, 그러니까 D 돌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양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1분기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6%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에 따른 증가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는데
여기에서 좀 참고를 해볼 것은 그 동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250%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반도체 설계 자산 그 개발 사업인 그 사업 기업인 칩셋 미디어가 있는데 이 칩셋 미디어를 계열사로 좀 두고 있고요. 지분 평가로 인해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그 칩셋 미디어의 주가도 굉장히 상승이 됐을 때는 2분기에 대한 그 좀 연관성을 좀 지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전환사채를 좀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2만 원 근처에서 좀 머뭇머뭇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우려를 덜어도 될까요? 아마 청구권 행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 주가 구간이나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왔을 경우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3조 원을 재돌파하다. 세계 시총 3조 달러죠. 시총 3조 달러를 재돌파하다. 세계 시총 1위 애플 소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애플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인도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평가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애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애플의 적정 주가는 190달러다. 그런데 지금 애플이 19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제 2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결국 인도의 진출이 성공한다면 애플은 220달러까지 갈 수 있고 더 좋아진다면 270달러까지 다시 말해서 적어도 10% 많게는 3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애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도라는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 1위입니다. 이제 뭐 중국이 1위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인도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인도 경제 규모가 세계 넘버 10, 한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머지않아서 아마 20년 이내로 인도 세계 경제는 넘버 3가 될 것이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인도를 강조드리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과 현대차와 LG가 인도 쪽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죠. 공장도 많이 설립했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LG가 추진하고 있는 가전과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핵심이 바로 인도 시장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고 소비 공장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인도가 향후 10년 동안 세계의 생산 공장과 소비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이 만일에 주가가 220달러, 270달러까지 간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셔야 될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반도체는 여러분들 계좌에 무조건 적어도 20% 이상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렸다고 해서 사고팔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도체 20%를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의 포트 비중 중요성까지 또 강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시선을 외교 행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 협의그룹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한 건데 지금 미국 3대 핵무기죠.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을 했다고 밝히면서 대북 압박 분위기가 또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사실 뭐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압박 아니죠. 뭐 자기들이 뭐 이상한 행동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압박이 아니고 그냥 뭐 미국과 친한 나라에 이제 핵 잠수함이 온 건데 이거 가지고 압박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저께 이제 핵 협의 그룹이죠. NCG 출범을 하면서 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 측은 일단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미국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미 전략 핵잠수함이죠. SSBM이 현재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한미 SCG 같은 경우는 이날 공동선언을 발표를 내고 NCG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기업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의 기항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핵 전략 잠수함 SSBN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급입니다.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으로 우리나라에 기항한 것은 지난 1981년도 3월 달에 로버트리 방문 이후에 그 이후에 마지막이었고 이제 거의 42년 만에 다시 기항을 한 상태인데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또 김태효 국가안보 제1차장은 8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이제 정상회의를 준비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삼국의 각 안보 협력 문제나 뭐 기타 경제 안보 문제나 뭐 교류 같은 이런 얘기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 또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여기서 파생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거래일 히로인 역할을 톡톡히 하며 종가 기준 111만 원 돌파에 그러니까 황제주 안착에 성공한 에코프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하루에만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총 각각 3조 원, 4조 원 이상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에코프로를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온도차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모습인데 전날의 급등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코프로 삼형제가 좋은 업황이 좋고 앞으로 양극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2차 전지가 대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 하나 꼽히는 것이 바로 외국인의 로스카 물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로스카, 한국말로 하면 손절매가 되겠죠. 이 손절매가 우리 개인 자유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나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예컨대 에코프로비엠을 내가 20만 원에 매도를 공매도를 쳤다. 그런데 이게 25만 원 되면 25%가 손실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내려갈 거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회사 룰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당신이 20만 원을 매도했으면 25만 원 되면 무조건 환매수를 해라는 것이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로스카 물량 개인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이 유가증권 시장은 매도하고 선물은 대거 매도했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4,500억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그거는 에코프로가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손실에 의한 의무적인 그 환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찌됐건 100만 원 이상 되는 황제주가 된 에코프로 3사 합쳐지니까 60조 원이 넘어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시가총액을 걸 꼭 봅니다. 지금 60조가 넘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가? 그 기업과 에코프로 삼총사를 합친 것이 과연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에코프로 BM 공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전환사채라는 건 주가에 좀 안 좋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전환사채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이면을 갖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 이번에 전환사채도 이렇게 사실 원래 6월 30일 날 공시를 했었는데 공시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담아서 이제 공시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는데 참고로 에코프로도 전환사채 공시가 있었다라고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최대 주주가 에코프로다 보니까 종속회사가 이런 전환사채 발행할 때도 역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공시는 어저께 에코프로비엠이었다는 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전환사채 공시인데 규모는 4,400억 원이고 4,400원의 물량은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 IMM 등이 가져갔습니다. 그 표면 이자율이 0%고 만기 이자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4,400원의 물량을 만기가 될 때까지 한 푼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사채의 핵심은 이자도 이자지만은 나중에 보통조 전환했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나중에 이제 전환했을 때 차익 실현을 보고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환가액이 27만 5천 원이고 만기일이 28년 7월 24일인데 그 전에 이제 그 26년 7월부터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면은 그 아까 말씀대로 6월 30일 날 처음 전환사채 발행했던 공시 기준하면 당시 종가 23만 9천 원이고요. 어제 종가가 32만 6천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연 10% 정도 그 전환가액이 차익 실현이 보장된다고 감안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52만 5천 원이나 40만 1천 원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PF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남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자기들의 4,400의 전환 물량을 갖다가 사달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3년 지나면은 해당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40만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시비 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린 시비가 단순하게 이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보고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비엠 좀 더 이렇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가 18만 톤을 생산하는데 27년에는 27만 톤으로 71만 늘어납니다. 전구재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PE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사실은 목표가도 무의미하죠. 하지만 저는 물어봐야 합니다. 에코프로는 더 갈 수 있을까요? 반정민 소장님.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일도 북미, 유럽 등의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IRA에 따른 어떻게 보면 진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에 좀 집중할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좀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분리막은 그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리막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양극재 쪽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분리막은 사실상 정밀 화학이나 섬유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슈는 이슈지만은 양극재 쪽으로 좀 더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정보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 이후에 재차 증가를 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또 증가를 했는데 당시 이제 7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1조 2,730억 정도 됐다가 지금 현재 14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1조 3천억으로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 400억 증가를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숏스퀴즈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들어왔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땐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순차적으로 계속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조건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 보실 기업이 있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 쪽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추가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방산업계로 눈을 돌려보죠. 한국항공우주가 44조에 달하는 미국 경공격기 시장 본격 진출을 추진합니다. 지금 범정부 원팀 전략으로 미국 진출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산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에 뭔가 우리나라의 산업이 확 뜨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앞으로 스케일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죠. 카이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경공격기 FA-50 수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44조 원에 달하는 방산 수출상 역대급 사업으로 이제 미국이 수출이 형사가 되면은 국내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첫 준비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산업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국가안보실 당연히 왔겠죠. 기재부나 외교부나 국방부, 그리고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다 왔고 각계 관련 전문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댄 커즐런이죠. 로키드 마틴 미국 내 사업 담당 이사도 직접 발표에 나섰다라는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카이와 함께 미국의 고등훈련기 시장에 같이 진출하는 파트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로키드 마틴과 협업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나라 방산 쪽도 계속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스케일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한국항공우주 지금 고점 도달 이후 조금 내려왔는데 지금 매수 관점 유효합니까? 유효한데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 13일이죠. 항공우주가 폴란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에 폴란드형 수출 FA-50GF를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단 기간의 납품 기록을 좀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48대 중에 12대를 올해까지 납품할 계획인데 결국은 이런 시점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재무적으로 반영받을 가능성이 좀 이제 앞으로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난 4일에도 이제 에어버스 쪽에 952억 정의 부품 생산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한국항공우주가 1분기 기준 수출 잔액이
5조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연간 수주 목표에서 3분의 1 달성을 했고 사실상 방산 3사 중에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좋지는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2분기도 그렇게 크게 그 주목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수주의 형태를 봤을 때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내용 확인해보죠. 미국 자산운용사죠. 피델리티가 광주 신세계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액면 그대로는 이제 33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지분을 확대했는데 피델리티 같은 기업은 이제 물론 공시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지금 보기가 좀 싫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AI를 집계를 하니까 한 번에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 한데 피델리티 이번 그 거래를 보면은 피델리티 계열의 9개 법인에서 곳곳에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3억 원의 지분이 늘어나게 했지만 어떤 계열사가 이제 그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까 보이신 대로 6개월 정도 보면은 피델리티가 광주 신세계 지분을 계속 축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법인에서는 의견을 달리해서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인 추이로는 이제 광주 신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매도로 이렇게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광주 신세계뿐만 아니라 신세계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의 주가를 보면은 올해 이제 YTD를 보면 신세계는 12%가 빠졌고요. 현대백화점은 6%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좋았다가 백화점 주가는 이제 피크아웃을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